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펴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논란이 벌어지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곧 TF를 구성하겠다며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불법 감청 의혹 등 지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내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개혁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4대강 바닥에 쌓이고 있는 펄에서 녹조에서 나오는 간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수치가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허용 섭취 기준량에 거의 육박하는데 여름에는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시사했는데 실효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 무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사실상 내일 결론이 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을 담당할 국정원장, 또 공정위원장의 청문회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특히 총리 인준은 향후 내각 구성 일정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공백 우려를 들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정신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익을 위한 위장 전입도 있지만 생활을 위한 위장 전입도 있다며 이를 구분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편으론 빠른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지렛대 삼아 여론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그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계속해서 야당 지도부를 상대로 전화 접촉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도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보셨는데요. 야당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야당은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합니다.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한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혹독한 검증을 했던 것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있다며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 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여당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결자 해지의 자세로 직접 그 매듭을 풀어주길. 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협조할 수 있다면서 인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내일 오전 열리는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이 총리 인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전후로는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 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야당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란 요구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위장 전입 문제, 또 개인정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부분이 역시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임용기준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20년 전, 30년 전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잇따라 위장 전입 문제에 직면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일기 내각은 가능한 기존의 기준대로 추진하겠지만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청와대 측은 최근 불거진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골 손님인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판단과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으니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공직자 임용기준안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이미 한 번 미뤄졌지요. 그렇다면 내일 결정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치부 고석승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한 번 미뤄진 건데 만약에 내일도 안 되면 정부 측으로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라는 게 곧 본회의 표결안이나 다름없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이 본회의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이 내일 청문 보고서가 만약 채택이 되면 내일 또는 수요일 본회의에서 이 표결을 하게 됩니다. 자, 총리 인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총리 제청을 받아서 6월 중에는 이 장관 인선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청문회를 거쳐서 이 7월 초쯤에는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제 장관이 빨라야 2달 후에나 이제 내각 구성이 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순탄하게 갈 때 얘기고 만약에 내일 표결 절차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위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청문위원 간의 표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민주당은 5명, 야당은 8명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 자, 이 남은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총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표결 절차, 본회의에 아예 가느냐 여부도 또 표결로 가려질 수가 있는데 보면 민주당이 5, 야당이 8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만약이라도 불발이 되게 되면 이낙연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약 총리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게 되면 이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차관 인사는 총리 후보가 제청이 되면 총리가 임명이 되면 취임 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총리 인선이 미뤄지게 된다면 차관급 인사 발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당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장관 인사 역시 총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의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와 이 정부의 이 설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현재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외교안보 현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당장 이 북핵 문제, 사드 배치 같은 이런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차질이 예상되는 건데요. 이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총리 인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여론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 그동안 오랜 국정 공백이 있었고 이 또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야당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미디어오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응답자의 67.1%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과는 이 노선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야권으로 이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측은 이 내부 사정이 이 총리 인사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게 총리가 임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뭐 사실상 내일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열리지요. 서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정치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취임하게 되면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뿐 아니라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인사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안보 기능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업무 가운데 정치 관여 등 부작용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대북, 대테러 등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검찰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태원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태원 기자. 자, 국정원 개혁 핵심 역시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 이거죠? 네, 먼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은 가장 원하는 상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멸망과 그 어떤 소망,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정치 개입 안 하겠다는 건 이전 정부에서도 했던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어서 좀 얘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또 해외나 대북 활동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자유한국당 등은 국내 파트를 없애면 대공 업무에 구멍이 뚫린다고 지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권과 각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기관 또 언론사 대기업까지 담당을 두고 정보 수집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정보 수집 활동은 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확실히 끊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 이전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불법 정치 개입 이 부분은 확실히 또 밝히겠다 이 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 사건을 짚어보면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북, 대테러용이라고 국정원은 해명했지만 여러 의혹은 그대로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무 과장이 자살하면서 봉합되고 또 미궁에 빠진 건데요. 이후 2015년에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해명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후에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청와대의 그 관제대모 지원 의혹,
그 부분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 이른바 보수 성향의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를 해서 전경련이 보수 성향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요. 예. 정경련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지급됐을 가능성도 불거졌는데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강조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 네. 대표적인 정치 개입 사건인데 그 부분은 사실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인데 재판도 있고 아직도 남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법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댓글 사건 2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만 이후 대법원에서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예,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했지만 예. 선거 개입은 아니다. 예. 이런 좀 애매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과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냐라는 당시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 바 있고 지금도 역시 제기되고 있고요. 또 네, 그런데 청와대나 혹시 다른 기관에서의 예. 뭐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뤄진 사건이어서 청와대 또는 당시 다른 곳에서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내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서훈 후보자가 취임 후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국정원 내부 조사라면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개헌 논의 시점에 감사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고 직무감찰은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이 정부가 매년 쓴 돈을 결산하고 회계 검사하며 직무감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속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 국회가 감사원 자료를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개헌이 논의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상의 독립성의 문제와 또 전문성의 제고,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 특히 국가기관의 회계검사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서 잘 집행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행정부의 재정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의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두 기능을 분리하면 오히려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지요. 자, 부실 감찰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오늘 이례적으로 감찰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감찰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팀이 최근 문제의 저녁 자리가 있던 식당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감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내부 감찰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식당 주인이 사건을 계기로 손님이 끊겼다고 항의했다며 조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를 마치고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찰팀은 식당 현장 조사에서 결제 전표와 예약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식당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오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어제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저녁 자리 참석자 전원을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팀은 이전 지검장과 안전국장 등 일부 참석자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용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미사일 도발이 이어가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국들의 셈법이 달라서 그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Enfin, sur la Corée du Nord, le G7 a réaffirmé sa volonté de condamner d'une part très fermement tous les essais ainsi que toutes les initiatives balistiques prises par la Corée du Nord. 또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북 제재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そのためには制裁などの措置を強化する用意があることも完全に一致しました。 하지만 G7국인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중국, 러시아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합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언론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따로 만나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합의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합의 개정을 공고했는데 이후 일본 정부는 합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며 반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협상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국제사회에 위안부 합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무총장 발언의 맥락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선 정부군과 IS 추종 세력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막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곳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고 한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폭발음과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엄령 선포 엿새째인 민나다우 섬의 도시 마라위에선 오늘도 필리핀 정부군과 IS 추종 무장단체인 마우테 간의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이 도시 인구 20만 명 가운데 70%가량이 인근 지역으로 대피했지만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는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Nakakatakot sir, ang dami nilang bit-bit na armas. Mga bata pa, marami sila, nakakatakot. 이런 가운데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계엄 군인들을 찾아 이곳의 여성을 성폭행해도 좋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ko na magpakulong sa inyo. Pag nagka-rape ka ng tatlo, aminin ko na akin yun. Pag nagkasawa ka ng pang-apat, ng bugbugin ka ng...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민나다우 지역 군인들의 범죄를 권장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농담이라고 변명했지만 계엄령을 빌미로 공포 정치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4대강 바닥에 쌓인 펄에서도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겨울철에 수거한 펄에서 나온 건데요.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에는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낙동강 바닥모래를 퍼올렸더니 시커먼 펄이 함께 따라 올라옵니다.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4대강 사업 이후 꾸준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펄에선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긴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남 지역 환경연합에서 낙동강 일원 6곳의 펄을 채취해 일본 대학 연구팀에 맡겨 조사한 결과 최고 1kg당 33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하루에 허용 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per kg인데 WHO의 기준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겨울철 펄로 연구를 했는데 여름이 되면 녹조가 심해지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에서는 펄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4대강은 이미 물이 고여있는 호수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어류에서 축적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펄에서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부산 태종대는 기암절벽과 자갈해변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곳에 가면 유람선 업체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호객 행위도 불편한데 불법 운항까지 일삼기 때문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태종대 입구입니다. 지금은 한산한 편이지만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이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시끌벅적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승객이 내리자 유람선 업체 3곳이 도로에 2중 3중으로 셔틀 차량을 대놓고 치열한 호객 행위를 벌입니다. 금세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끊는 사람 왜 데려가세요? 근데 8,000원인데 왜 거짓말을 손님을 데려? 혼란스러운 상황에 관광객들은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불법 주차, 불법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려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속 사례가 없었고 작년 6월경에 3건 있었습니다. 단속이 뜨면은 완전 사라져 버리니까 현장에서.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들의 안전도 비상입니다. 일부 선사가 태풍 때 무리한 운항을 하고 정원을 초과하거나 실제 탑승객 수와 다른 승선 신고서를 작성했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합 선사를 만드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탄가스가 폭발해 7명이 다치고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2명이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 최근 2년 새 대학 축제에서 난 사고입니다. 정부는 재해 대처 계획을 마련하라고 대학들에 지시했지만 위험한 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축제 현장입니다. 학생들이 운영 중인 주점에 쓰다 버린 부탄가스통이 나뒹 겁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옆엔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과 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소화기 가까운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선배님들하고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대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대학 축제 현장에선 유명 가수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3m 높이의 난간 위로 빼곡히 들어찬 학생들이 보입니다. 인파에 밀려 떨어질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 안전장치나 통제하는 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연법상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주최 측은 관할구청에 사고대책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 참가 인원이 1,000명이 넘은 13개 대학 중 3분의 1은 대책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법 소관 사항이 이제 원체부다 보니까 뭐 안전처는 뭐 좀 주의 경각심 차원에서 이제 컨설팅적인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기나 가스 시설을 임시로 설치할 때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과 함께 이뤄졌던 침몰 해저면 수색 작업이 49일 만인 오늘 끝났습니다. 사고 해역 위에 떠있던 작업바지선 센체나우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색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바닷속에 설치한 유실 방지 펜스는 당분간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홀인원 보험의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12년 이후 140명이 모두 1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는데 연간 4번 이상 받은 경우도 6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됐던 60대 여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등을 들렀다 지난 26일 귀국한 뒤 고열 증상을 보인 이 여성은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달라며 스스로 병원을 찾았지만 음성으로 판정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자가 피해 입증 자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제일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네, 회사 갈 땐 되도록 단정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회사가 규제한다면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일부 기업들이 여직원들의 용모나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화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눈이 아파도 안경은 못 쓰게 하는 내부 지침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시중은행의 용모 복장 매뉴얼입니다. 치마 길이부터 구두 모양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출퇴근 때 복장도 규제 대상입니다. 유니폼 가입 전에 여직원이 짧은 반바지를 입어서 임원이 지적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 경선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은 특히 여직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 은행 매뉴얼 7장 가운데 6장이 여직원 관련 내용입니다. 한 공기업에선 여직원만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즈가 이제 깨져서 눈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럼 안경이라도 쓰고 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 대형 병원에선 여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3년 여승무원에게 치마 착용을 강제하는 건 여성차별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온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과도한 용모 복장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등이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거래가 늘고 가치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성이 강하고 해킹 등에도 취약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양진환 씨는 최근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2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2주 만에 가치가 급등했다가 최근 며칠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4일 만에 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가 3일 만에 한 반토막 나는 지경인 것 같죠. 한 1,000 정도 번 상황이에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후발주자입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차세대 화폐가 될 걸로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아직은 투기적 목적의 거래가 많습니다. 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 상한도 하한도 없어 하루 만에 2배가 되기도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엔 낙관론이 퍼지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연초보다 3배, 이더리움은 21배 넘게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같은 관리기구 없이 온라인 거래소들을 통해 개인들끼리 거래합니다. 하지만 화폐 자체 혹은 개별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55억 원 상당을 해킹당해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진짜 화폐로 인정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국 셔틀콕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세계 배드민턴 최고 자리에 섰습니다. 남녀 모두 나서는 혼합단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한 건 14년 만입니다. 세계 최강인 중국을 꺾은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4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승리를 따낸 순간 혼합복식 최솔규는 코트에 드러누웠습니다. 울음보가 터진 파트너 최유정은 우승 세리머니를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적 같은 우승이었습니다. 이용대, 고성현 등 베테랑 선수들이 줄줄이 은퇴해 누가 봐도 우리 전력은 약해졌습니다. 중국은 혼합단체 세계선수권에서 2005년부터 6번 연속 우승한 세계 최강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승리를 낚으며 중국과 게임 스코어 2대2로 따라붙었고 마지막 혼합복식에서 드라마를 썼습니다. 혼합복식 세계 14위인 최솔규와 최유정은 세계 2위인 중국의 루카이 황야충조에 맞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혼합단체 세계선수권은 남녀 단식 2경기, 남녀 복식 2경기, 그리고 혼합복식까지 5경기를 치러 우열을 가립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총리 징크스입니다. 예. 말 그대로 첫 총리 후보자가 인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아무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보시면요, 김종필 전 총리는 그 5.16 군사정변 가담 전력을 이유로 해서 야당이 반대해서 한 5개월 정도 총리 서리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건 총리는 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과 이 총리 인준을 연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었고, 또 한승수 전 총리는 허위 학력,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아주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생기고는 계속 첫 총리가 어려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나 박근혜 정부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총리 지명자, 첫 총리 지명자가 낙마를 했는데요. 먼저 그때 상황을 좀 보시죠. 예. 김영준 인수위원장 발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네, 당시에 그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계속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다가 지명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 구조공단 이사장. 근데 이 사람 역시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은 본인이 시인했던 부분이죠? 예,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 첫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정부로서도 중요한데 야당도 검증을 보다 좀 세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초기에는 항상 이 인사와 관련해서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 건 아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위원장이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역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동물 얘기고요.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말입니다. 아,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한 표현이?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문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반려견 마루 청와대 입성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이산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거는
마루가 아니라 찡찡이라고요. 예, 고양이네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키우던 고양인데요. 이 고양이가 먼저 청와대에 왔고 오늘 이제 반려견까지 지금 사진으로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예. 반려견 마루까지 저 사진이 화제가 됐었죠. 네, 청와대에 데리고 예.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다시 데리고 나갑니까? 네, 보통은 같이 데리고 떠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이후에 그 취임 때 이웃에게 선물 받은 반려견 2마리를 그냥 두고 나가서 그때 좀 유기견 논란, 유기 논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탄핵 파면으로 나가면서 데리고 나가기가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랬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35억 원의 핑퐁 게임입니다. 특수활동비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얘기가 또 오갔지만 박 전 대통령 측과 총리실이 결국에는 이제 서로 안 썼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 직원들이 쓴 것이라고 했고요. 예. 총리실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무슨 수로 황 전 대행이 썼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35억이 나갔는데 썼다는 데는 없다. 이게 어제까지 전해드린 내용인데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여기 이 총리실의 반박에 다시 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이 저희 취재진에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행이 쓴 건 총리실에서 알 수가 없다.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보고 후에 대행 명의로 사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황 권한대행이 썼어도 총리실은 모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 이후에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이 전 비서관의 주장은 그런데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관제 데모라든가 아니면 탄핵 심판 변호에 그 돈이 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도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제기는 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지금의 청와대는요. 해당 기간의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썼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이미 탄핵의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보니까 여야 의원들 사이에 당시에도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느냐, 쓰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논란이 좀 오갔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월급이 나왔는데 직원들 월급이 줄었다면서요? 이미 지난 25일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말했던 것처럼 특수활동비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이 이미 월급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 아니라 그게 그냥 공공연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철저하게 특수활동비 문제는 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제법 더우셨죠? 내일도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등 영남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